자, 교재 295페이지 가보시면 종합이원 보장의 온해시설 3kum입니다. 일단 저희가 밭작물이나 논작물에서는 농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 과수원, 포도, 과수원, 즉 과수에서는 저희가 이제 과수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온해시설에서는 이제 하우스 해서 농지, 과수원, 하우스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시면 첫 번째 용어의 정리부터 저희가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하우스죠. 그래서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에서도 필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덩어리, 과수원에서도 필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하우스에서도 필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큰 하나의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우스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치 기간,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치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고정식 하우스, 그리고 이동식 하우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얘는 전치 기간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전치 기간이 기준을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우리는 고정식 하우스, 전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이동식 하우스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식과 이동식은 전치 기간에 따른 분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구조 있죠. 지붕 구조가, 자, 여러분들 우리 하우스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반원형. 우리 오늘 절반 자른 반원형. 그 다음, 자, 옆에가 이렇게 환기. 얘를 가서 똘똘똘 말아서 올리면은 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요. 자, 이거요. 옆에. 자,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처마라고 그래요. 처마. 그래서 이렇게 처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얘는 반원형하고 얘 두 개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반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마가 있는 이런 하우스도 있을 것이고, 얘들은 어쨌든 간에 보면 지붕이 한 개잖아요. 다로 떨어졌어. 지붕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붕이 각각 하나씩 하나씩.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우스 또 이런 하우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같은 하우스인데 지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얘는 지붕이 2개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지붕의 개수에 따라서 지붕이 하나씩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갖다 우리는 무슨 하우스라고 그러냐면 여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단동 하우스. 얘는 지붕 개수에 따른 분류예요. 단동 하우스. 방금처럼 지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연동 하우스. 그래서 지붕이 개수에 따라서 단동이냐 연동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단동 하우스의 종류는 방금처럼 이렇게 원이 한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갖다가 우리가 모양이 반원형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반원형 하우스. 그리고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복숭아형 하우스. 그래서 반원형과 복숭아형의 차이점은 처마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얘는 처마가 없고 복숭아형에는 처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뒷면에 교재 296페이지 가보시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 대표적이죠. 우리 제주도 여행 가보면 제주도에 여미지 식물원 있잖아요. 그 식물원에 우리가 많은 이렇게 꽃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어때요? 그 안에 구조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식물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유리온실이에요. 네, 그 유리온실, 그 구조물을 갖다 우리가 유리온실로 표현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기온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구조가 튼튼하고 엔지 가격이 좀 고가일 것 같은 느낌. 유리온실. 얘도 우리 하우스 종류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재해에 아주 잘 견디는 하우스가 있어요. 그 재해에 잘 견딘다고 그래서 우리는 걔를 갖다가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하우스의 종류는 이렇게 전치 기간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지붕 개수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구조물을 굉장히 튼튼한 애들,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보시면 295페이지에
그 단동하우스 정의 나왔어요. 하나의 지붕 구조로 되어 있다 나왔죠. 연동하우스는 2개 이상의 지붕 구조이다. 그 다음 방금 우리 유리온실, 지도 여미지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유리온실은 광선이나 원소, 습도 따위를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각종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유리로 만든 건축물을 유리온실이라고 그런다. 고형식 하우스는 전체기간이 1년 이상인 하우스. 그리고 이동식 하우스는 전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시설 작물 경작 후 하우스를 철거하여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하우스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하단에 가보시면 방금 했던 우리 반원형 하우스 한번 봐봐요. 11번. 자, 첨화가 없이 석가래를 반원형으로 밴딩하여 시공한 단동 하우스. 단동 하우스 종류 중에 하나인 반원형 하우스. 그다음 296페이지 가보시면 복숭아형 하우스 있죠. 하우스 측면에 첨화가 있는 단동 하우스 종류 중에 하나이더라 해서 복숭아형 하우스. 그리고 오른쪽 297페이지 가보시면 연동하우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다시 29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보시면 우리 한시적 휴경기란 말이 있죠. 자, 우리 하우스 자 위에 우리가 겉에 씌워진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복제라고 그래요. 우리 일명 우리 시골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비닐류, 예, 대표적인 거죠. 비닐류, 염화필류, 피복제. 그리고 아래에 이제 구조체. 구조체가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가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 토양.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양이 있어요. 자, 이 피복제 보통 내용연수가 1년이잖아요. 물론 장기성 피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1년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피복제를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토양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독도 하고 토양을 교체하기도 하겠죠. 그럼 이 기간에는 작물을 잠시 쉬죠. 즉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휴경한다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복제 교체 기간이나 토양을 소독하는 그 기간에는 작물 재배를 쉽니다. 불가피하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한시적 휴경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번에 가보시면 한시적 휴경기란 말 나오죠. 즉 혹서기에 기존에 시설된 구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로 교체하고 토양을 소독하는 등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 기간을 우리는 한시적 휴경기라고 말한다. 한시적 휴경. 그 다음 구조체 방금 말했어요. 9번에 가보시면 구조체. 이런 우리 구조체. 얘는 갖다 우리가 뭐 파이프로 시공한다든가 아니면 경량 철골조로 한다든가 그러겠잖아요. 이런 구조체. 그래서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파손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체가 파손되었구나. 이 구조체가 파손되어서 보험금을 청구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의 개념. 자,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비닐이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금 청구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복제라는 말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복제, 하우스의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토광성 자재로 자, 종류에 있어서는 피오 필름, 에바 필름, 그 다음에 기능성 필름, 그 다음에 장기성 피오. 그래서 이런 피복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피복제의 장단점,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1차 시험 때 이렇게 재배학 파트에서 이건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피복제는 이렇게 밖에 안에 내부에 온도 관리해서 우리가 씌우는 시설을 갖다가 이 피복제라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피복제가 우리가 파손이 되어도 당연히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우리 용어 정리해서 8번 한번 펴봅니다. 즉,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에 대한 개념. 자,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라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전체 하우스 면적 중 80% 이상의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재배를 위해서 토양 관리를 하고 있는 하우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표현한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하우스는 어때요? 하나의 덩어리야.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이런 하우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우스 중에서도 우리가 작물을 최소한 몇 퍼센트? 80%. 그래서 하우스 면적이 지금 현재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1000제곱미터에서 얼마는
800제곱미터는 내가 여기다가 뭐를 하기 위해서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에다가 다 준비를 해놨어. 딸기 재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쓴다? 뭐 작업동이라든가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제곱미터는 L로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를 뭘로? 시설 작물, 즉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300제곱미터는 작업동으로 설치를 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하우스예요. 그냥 하우스. 얘는 뭘로 보지 않는다?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로 안 보는 거예요. 즉 80% 이상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해서 얘 용어는 지금부터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 작물, 자 일반적인 하우스는 뭐 몇 퍼센트 이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를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로 보기 위해서는 그 하우스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조성을 해 놓았을 때 우리는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로 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자,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을 저희가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포도에서도 이러잖아요. 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은 포도 과실, 포도나무, 비가림 시설, 이렇게 우리가 세 개가 보험의 목적물이잖아요. 그럼 이 원예 시설에서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조체, 즉 하우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딸린 부대시설, 그리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시설 작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이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금 하우스 있잖아요. 그 하우스가 일반적인 하우스가 안 되고 뭐만 이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했고요. 297페이지 했습니다. 자, 29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하우스 종류에서 내재형 하우스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재해에 잘 견디는 하우스. 그걸 갖다 우리는 내재형 하우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내재형 하우스 한번 봐봐요. 동보험의 내재형 하우스는 정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규격시설에 해당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정구조 해석을 통해서 자, 안전성이 검증되었어요. 잘 견디는 하우스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굉장히 튼튼하구나. 안전성이 검증되었구나. 얼른 봐도 그러겠죠. 아, 뭔가 굉장히 뼈대가 튼튼하구나. 웬만한 재해도 잘 견디겠구나. 그걸 갖다 우리는 내재형 하우스라고 표현하겠죠. 좀 가격이 아무래도 고가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재형 하우스. 즉 검증된 하우스로 보험 가입 당시에 적산에 의해서 구조 회성 및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불가 가능이 아니라 불가한 하우스예요. 가능이 아니에요. 불가한 하우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A라는 계약자가요. 농협에 원예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는 이 단동하우스였어요. 즉 반원형 단동하우스였어. 그래서 지금 반원형 단동하우스를 내가 지금 현재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갖다가 보험 가입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려고 500제곱미터 단동하우스를 갖다가 농협 전산 프로그램에 딱 넣었더니 얘는 표준 가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넣었더니 짜르르 농협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5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반원형 하우스의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싹 산출이 돼버려. 이걸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면 농협 전산에 의해서 공사비가 자동적으로 어떤다? 산출이 돼버린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교실을 우리가 한번 공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내가 이 교실 공사를 하려면 여기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지? 이렇게 하고 어때요? 이 공사비를 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할 때 기본적인 근거 자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구나.
그리고 당연히 천장에 또 뭐가 설치되어 있구나. 지금 현재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감지기는 일반 감지기가 아니라 자동식 감지기가 2개 설치되어 있구나.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출입구에 유도 표지판이 1개가 설치되어 있구나.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벽면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인트는 지금 현재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에멀전 수성 페인트를 썼겠구나. 아니면 카세인 수성 페인트를 썼겠구나. 이런 기본적으로 재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이 자 우리가 산출해야 되잖아요. 즉 시방서에 의해서 그죠? 공사비를 빼야 돼. 이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산한다고 그래. 공사비 빼는 거 적산한다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이런 하우스에 대해서는요 거의 표준이야. 특별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A 계약자거나 B 계약자거나 거의 뻔하다 이 말이에요. 공사비가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이 유리온실하고요 내재형 하우스는 공사비가 계약자가 어떻게 건축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위에 지붕을 갖다 넥산을 쓸 거냐 아니면 강화 유리를 쓸 거냐. 그죠? 그리고 옆에 벽을 어떤 재료를 쓸 거냐 또는 구조체를 어떤 거 쓸 거냐에 따라서 어떤 계약자는 1억에 시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계약자들은 10억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갖다가 농협전산에다가 그 표준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기가 힘들더라. 그죠? 그래서 이 내재형 하우스나 유리온실은 농협전산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사비 산출이 어렵더라. 그 표현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적산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적산으로 보험 가입 당시에 적산에 의해서 보험 기준 금액의 산출이 뭐한다? 불가하더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다? 계약자가 어떻게 건축하냐에 따라서 공사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우리 여기 전치 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이면 고정식 하우스, 전치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이동식 하우스라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치 기간에 대한 개념 15번. 이동식 하우스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기간으로 피복제 절거일이나 시설 작물 재배 종료일을 전치기간 종료일로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 제한에서 밭작물이거든 과수동 간에 인수 제한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하천 부지, 상습, 침수 구역은 인수 불가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천 부지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299페이지 가보시면 17번에 상습 침수 구역이랑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잘 침수되더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습 침수 구역에서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를 갖다 우리는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유 있죠.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에서 어쩔 수 없이 침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에는 묘종을 길러서 육묘를 길러서 어때요? 우리가 옮겨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정식한다. 즉 일정한 묘목이나 묘종을 길러서 옮겨 심는 걸 갖다 우리는 정식이라 표현해요. 근데 씨앗을 직접 심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파종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식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생산비란 말 나왔어요. 여러분이 고추만 얼른 생각해봐요. 고추를 우리가 어때요?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종묘, 씨앗을 구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씨앗을 구입을 해서 발화를 띄고, 그 다음에 또 맨 처음에 우리가 육모를 기르기 위해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농지에 대해서는 로타리를 치고 또 멀칭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육묘가 길러지면은 그 고추를 갖다가 옮겨 심죠. 정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즉 고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맨 처음에 이제 종자부터 종자 구입하고, 그죠? 종자를 구입하고 또 멀칭도 하고, 그 다음에 시비도 하고, 이때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발화된 이 육묘를 어때요? 육묘를 갖다가 농지에다가 정식하고, 그럼 이제 고추가 계속 자라죠? 성장을 하죠. 그럼 성장하면서 어때요? 우리 병충해 약도 살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거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고추를 수확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죠.
뭐냐 수학 종료가 되잖아요. 이렇게 맨 처음에 저희가 종자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기 중에도 우리가 수학기 중에도 고추 같은 경우에 농약 살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작물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재배 시점부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배 시점부터 들어가. 그래서 이때 들어간 총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이 돈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비라고 표현하는데 표준 생산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말하는 이 표준 생산비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방금 종자부터 시작을 해서 멀칭비, 그 다음에 수선비, 물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홈이라든가 낫, 얘네들을 갖다가 기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우리는 소농구라고 그래. 근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기구가 굉장히 크죠. 걔네들은 대농구라고 표현해. 즉 종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돈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경영비라고 그래. 경영비. 그다음 경영비에다가 내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나의 노동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인건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가 노력비라고 그래.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가죠. 그럼 내 자본이 투입이 돼. 그죠? 내 자본에 대한 투입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본 용역비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투입이 되죠. 내 땅, 고추를 심을 땅, 시금치를 심을 땅, 즉 내 토지가 여기다 투입이 되잖아요. 그 돈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토지 용역비라고 그래요. 즉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생산비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준 생산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들어간 이 표준 생산비 있잖아요. 이 표준 생산비를 지금처럼 재배 기간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단 말이에요. 즉 종자부터 시작해서 정식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추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기간이냐면 준비하는 기간이야. 즉 정식 전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준비하 단계, 준비. 그리고 정식했죠. 그다음에 고추를 수확하기 전까지. 이 기간에는 고추가 뭐 하는 기간이냐면 고추가 작물이 생장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수확 시기부터 해서 이때는 수확 시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지금 현재 들어간 투입비, 즉 생산비를 3단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지금처럼 준비할 때 들어간 돈을 갖다가 우리는 준비기 생산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장할 때 들어가는 돈. 그리고 생장할 때도 농약이라든가 그다음 비료든가 이런 거 살펴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들어간 돈을 갖다가 생장기 생산비. 그리고 수확 시점에도 우리가 농약을 합니다. 수확할 때도. 그때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수확기 생산비. 자, 그런데 이 수확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농약 구입비도 돈이 들어가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고추라든가 다른 작물을 어때요? 수확해서 우리가 판매도 하잖아요. 즉, 비용도 들어가지만 얘는 수익도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수확기 생산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줘요. 이때는 수확지부터서 돈이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럼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이 들어간 총 생산비, 표준 생산비에서 이 두 가지, 준비기 생산비 때 들어간 돈하고 생장기 때 들어간 이 두 가지 돈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야. 보장을 해준다고요. 이 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생산비라고 그래요. 보장 생산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보장 생산비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생산비더라. 보험 가입하는 비용이더라 해서 그 용어를 갖다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데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를 보장해 주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19번에 생산비 및 보장 생산비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보시면 종류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보장 생산비는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것을 말하더라. 바로 이 내용이죠. 즉 전체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버리면 결론은 어디까지? 준비기하고 생장기 생산비를 합한 값이죠. 즉 준비기하고 생장기 생산비를 합쳐서 우리는 보장 생산비라고 말한다. 또 달리 표현하면 바로 여기요. 전체
표준 생산비에서 뭘 뺀다고요? 수학기 생산비를 빼게 되면은 뭐만 남습니까? 보장 생산비가 남는. 여기서 말하는 보장 생산비는 준비비와 생산비 생산비를 말하더라 해서 이 생산비 개념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고추라든가 다른 작물에서 더 많이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 용어, 생산비라는 것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우리는 생산비라고 말하더라. 근데 이때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 생산비를 갖다 우리는 보장 생산비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수학기 때 들어가는 생산비는 수학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안 져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은 용어 정리, 기본 정리를 했어요.